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디지털 컨텐츠 전공의 박계연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구름을 읽는 방식, 브루넬리스키에서 AI 기상 예측까지입니다.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본 게 언제인가요? 오늘 아침의 날씨를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 휴대폰을 먼저 보셨을 거예요. 우산을 챙겨야 할지, 양산을 챙겨야 할지, 비는 몇 시쯤 오다 그칠지 휴대폰 앱이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날씨를 파악한다는 것은 곧 하늘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농부는 구름이 얼마나 높이 떠 있는지 또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를 보고 비를 예측했습니다. 뱃사람들은 구름의 모양과 바람의 변화를 읽고서 항로를 결정하고 악천후의 징후를 알아챘습니다. 달무리가 지면 비가 온다는 말, 저녁 노을이 붉으면 다음 날이 맑다는 말도 그냥 낭만적인 표현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날씨 판독법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전만큼 구름을 열심히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는 하늘이 건물 사이로 조각나 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직접 하늘을 읽을 필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름을 잘 보지 않게 된 바로 이 시대에 구름은 이전 어느 때보다 촘촘하게 관측되고 또 계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읽는 것이 우리가 아닐 뿐이죠. 그래서 오늘 따라가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구름을 읽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하늘을 보는 일에는 무슨 의미가 남아 있을까?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 구름을 그리는 것, 재현입니다. 둘째, 구름에 이름을 붙이는 것, 분류입니다. 셋째, 구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재현, 분류, 계산, 이 세 가지를 따라가면서 인간이 구름을 어떻게 보고 이해해 왔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 세 권의 책의 내용을 하나의 줄에 꿰어보는 작업입니다. 먼저 15세기 초 피렌체로 가보겠습니다. 르네상스 회화의 중요한 혁신 가운데 하나가 선원근법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인물의 크기를 달리하거나 대상을 겹쳐 그리는 방식으로 거리와 깊이를 표현했습니다. 1420년대 피렌체 출신의 건축가 브루넬리스키는 원근법 실험을 했고요. 이후에 알베르티가 회화론에서 그 원리를 글로 정리하면서 2차원 평면 위에 3차원 공간을 만드는 체계적인 규칙이 마련됩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이 르네상스 시대의 선원근법을 따르는 그림들에서는 건축물의 모서리나 여기처럼 바닥에 무늬를 따라서 화면 안쪽으로 이어지도록 선을 쭉 그어보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점을 소실점이라고 하죠. 이처럼 선원근법은 3차원 공간을 2차원 평면에 옮기기 위해서 기하학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재현기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윤곽, 선의 세계인 원근법의 회화에서 구름은 그리기가 아주 까다로운 대상이었습니다. 브루넬리스키의 전기를 쓴 안토니오 마네티는 그 원근법 실험에 관해서 아주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브루넬리스키가 제작한 피렌체 세례당 원근법 패널은 현재 남아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마네티의 기록에 따르면 건축물은 원근법에 따라서 정교하게 그린 반면에 하늘이 들어갈 부분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광택을 낸 은박을 사용했습니다. 그 표면에 실제 하늘과 구름이 그대로 반사되도록 한 것입니다. 원근법은 건물은 격자에 올릴 수 있었지만 하늘은 올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직선과 윤곽으로 구성되는 원근법의 공간 안에서 경계도 표면도 계속 변하는 구름은 과연 어떻게 화면 안에 들어왔을까요? 약 100년 뒤에 제작된 이 그림은 꼬레조가 1526년부터 1530년 사이에 파르마 대성당 돔 천장에 그린 성모 승천입니다.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성모와 천사, 성인들의 몸이 구름 사이에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루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구름이 인물들을 감싸고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때 단단한 돔의 표면은 사라지고 천장이 그대로 천상의 공간으로 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지점을 프랑스의 미술 이론가 위베르 다미쉬가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회화에서 구름은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 회화들에서 구름은 정확한 윤곽을 옮겨야 하는 대상이라기보다 경계를 흐리고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모양이 바뀌는 구름을 그림으로 다루는 것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겠죠? 그렇다면 과학은 이 변화무쌍한 구름을 어떻게 안정된 지식으로 만들었을까요? 답은 이름입니다. 1802년 12월 런던에서 한 사람이 구름에 관한 짧은 강연을 합니다. 루크 하워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Namer of Clouds, 구름에 이름을 붙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전문 기상학자는 아니었고요. 약제사로 일하면서 오랫동안 하늘과 날씨를 관찰한 아마추어 기상 연구자였습니다. 하워드는 이렇게 구름에 라틴어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날의 국제 구름 분류는 훨씬 더 세분되고 확장됐습니다만 하워드가 만든 기본 명칭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구름 분류의 기초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사가인 리처드 햄블리는 구름의 발명이라고까지 하면서 이 사건을 아주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이 발명이라는 것은 하늘에 늘 있었던 구름을 사람들이 공통된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책 제목을 보면 하워드는 구름의 변형, modification이라고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름은 나무나 돌처럼 한 형태로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하워드는 구름의 변화 속에서 반복되는 형태를 읽어낸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데모노 괴테도 하워드의 구름 분류에 크게 매료됩니다. 괴테는 평생 자연을 관찰한 사람인데요. 끝없이 모습을 바꾸는 구름에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에 하워드에 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괴테는 하워드에게 헌정하는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붙잡을 수도 닿을 수도 없는 것을 그가 움켜쥐고 처음으로 단단히 붙들어 꼭 맞게 이름 붙인다. 세계가 그대를 감사히 기억하리라. 하워드의 구름 분류가 기상학을 넘어서 문학과 미술에까지 큰 반향을 일으킨 것입니다. 또 바로 그 시기에 영국에서는 한 화가가 하늘을 아주 집요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존 컨스터블입니다. 컨스터블은 1821년과 1822년에 런던 북쪽의 햄스테드에서 하늘과 구름을 집중적으로 그렸습니다. 그가 남긴 구름 습작을 보면 화면 대부분을 구름이 차지합니다.
풍경화에서는 그냥 배경이었던 구름이 화면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컨스터블의 그림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림 뒷면에 있습니다. 그림 뒷면에 몇 월 며칠, 오후 몇 시, 남서풍, 비가 온 뒤 흐림,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린 날짜와 시간, 바람의 방향, 당시의 날씨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림이면서 동시에 관찰 기록인 것입니다. 컨스터블은 하늘을 풍경화해서 감정과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쓴 편지에 하늘을 풍경의 정서를 만들어내는 핵심 기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컨스터블의 구름 습작에서는 회화적 관찰과 기상학적 관찰이 긴밀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구름을 그리는 일과 날씨 보는 일을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워드가 구름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었다면 컨스터블은 그 이름만으로는 담기지 않는 구체적인 순간을 남겼습니다. 어쨌든 2단계에서 구름은 크게 달라집니다.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상징이 아니라 관찰하고 기록하고 비교해야 할 날씨가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구름을 읽는 눈이 사람의 눈에서 기계로 넘어가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한번 보시겠어요? 구름 사진 같죠?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구름 사진 위에 원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 원들은 사람이 그린 것이 아닙니다. 허프서클 트랜스폼이라는 특정 형태를 검출하도록 설계된 영상 처리 알고리즘이 이미지에서 찾아낸 특징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작품의 작가인 트레버 패글러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영상 분석 알고리즘을 구름 이미지에 적용했습니다. 이 알고리즘들은 원래 사람 얼굴이나 자동차, 건물을 찾아내라고 훈련된 기계들입니다. 각 알고리즘은 자신이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연산에 따라서 구름에서 서로 다른 특징들을 골라냅니다. 이 작품에서는 명암, 경계에서 두드러지는 영역 간 관계를 골라내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상 예측 AI는 이 작품에 나타난 컴퓨터 비전과는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AI 기상 예측 시스템을 보기 전에 기존의 일기예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수치예보는 지구의 대기를 수많은 격자로 잘게 나눕니다. 그리고 각 칸마다 숫자를 넣습니다. 이 칸의 기온은 몇 도, 습도는 몇 퍼센트, 기압은 얼마, 바람은 어느 쪽으로 초속 몇 미터, 지표면만이 아니라 대기의 여러 높이에 걸쳐서요. 이 숫자들의 목록을 변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공기랑 수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물리 방정식을 컴퓨터에게 계속 풀게 합니다. 물론 실제 대기는 격자보다 훨씬 복잡하겠지만 이게 지난 반세기 동안 인류가 날씨를 예측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AI 기상 모델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3년 구글 딥마인드는 그래프캐스트라는 기상 예측 AI를 발표했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6시간 전의 대기 상태와 현재 대기 상태를 입력받아서 6시간 뒤의 상태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넣어서 다음 6시간을 예측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최대 열흘 앞에 예보를 만듭니다. 전통적인 수치 예보가 물리 방정식을 거듭 풀어서 직접 계산을 했다면 이 그래프카스트는 물리 법칙이 반영된 과거 자료에서 이런 상태 다음엔 저런 상태가 오더라 라는 상태 변화의 패턴을 학습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델은
구름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일단 하늘 사진을 안 봅니다. 입력에 이미지가 없어요. 모델이 다루는 건 온도, 습도, 기압, 바람 같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변수 목록을 보면요. 기온, 바람, 기압, 습도, 강수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대기 상태 중에 맨눈으로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온은 안 보이죠? 기압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습도 보이십니까? 바람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겨우 보입니다. 보이는 건 구름뿐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구름을 읽은 겁니다. 보이는 게 구름이었기 때문이죠. 농부도 뱃사람도 구름을 봤고 하워드가 이름을 붙인 것도 컨스터블이 그린 것도 구름이 우리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정확한 오늘날의 기상예보 시스템은 안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계산을 하고 유일하게 보이는 구름은 쓰지 않습니다. 즉, 예보의 근거가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 거대한 계산의 시스템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덜 보게 된 이유를 단순히 무관심이나 게으름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계산이 실제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진이나 문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클라우드, 구름이라는 이름일까요? 미디어 연구자 텅우이 후는 클라우드의 선사에서 바로 이 이름에 주목합니다. 엔지니어들이 컴퓨터나 통신 네트워크를 도식으로 그릴 때 내부 구조를 일일이 표시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너무 복잡해서 생략하는 영역을 구름 모양으로 뭉뚱그려 표시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영역을 가리키는 기호가 됩니다. 클라우드라는 말은 왠지 특정한 장소 없이 둥둥 가볍게 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이 클라우드라는 이름은 디지털 계산을 가볍고 비물질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지만 실제 클라우드는 전혀 가볍지가 않습니다. 클라우드는 데이터 센터라는 건물에서 작동을 하는데요. 그 안에는 수많은 서버와 케이블이 있고 전력시설과 통신망이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 열이 발생을 하고요. 장비를 안정적으로 가동하려면 이 열을 계속 식혀야 합니다. 그래서 냉각 설비가 필요한 것이죠. AI 기상 예측 모델은 구름의 형상을 직접 보지 않고도 대기의 미래를 계산하고요. 그리고 그 계산은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물질적 인프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구름을 읽는 기계가 사실상 클라우드 안에 있는 것이고, 구름을 읽는 기계가 열을 식히기 위해서 구름을 쓰고, 다시 말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재현, 분류, 계산이라는 세 키워드를 통해서 인류가 구름 보는 서로 다른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시했던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I가 하늘을 대신 읽어주는 시대에 우리가 직접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늘을 본다는 것은 단지 날씨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빛과 바람, 온도와 습도 속에 놓여 있는지를 감각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직 이름 붙지 않고 계산되지 않은 변화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AI 시대에 인문학이 해야 할 일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정확성이 어떤 자료와 분류, 어떤 선택과 생략을 통해 만들어지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기술은 무엇을 더 잘 보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만들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AI는 미래 날씨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세계 속에 살고 있는지, 그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대신 결정해 주진 않습니다. AI가 자연을 더 잘 읽어줄수록 우리는 자연을 데이터로만, 숫자로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잠시 창밖으로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읽어왔던 하늘을 그냥 다시 한번 보고 몸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하늘을 어떤 방식으로 읽게 될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갈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